자, 이제 3장 내용으로 들어가시면 3장은 조대채권 보전이에요. 자, 본래 납세자가 있으면 그자한테 세금을 걷어가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가 납세무자가 없어진 거예요. 사망했다든가 합병 당했다든가 없어지면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 없어지면 그자의 모든 권리 의무가 누군가에게 승계가 될 거다 이거죠. 이게 뭐 당연 승계라고 부르는데 자,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부는 아들, 딸, 배우자에게 넘어갈 거니까 자, 당연히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승계라는 거 하는 게 있고 승계 첫 번째가 승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없어진 건 아닌데 이제 연대납세무라고 해서 수인이 공동으로 어떤 발생한 납세무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 묻겠다 이게 있고 승계 연대납세무. 그 다음에 2차 납세무는 주된 납세자가 없어진 건 아닌데 세금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누군가 이득본자가 있다 찾아내가지고 2차적으로 납세무를 지우겠다 보충 납세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에서 이제 국세 우선이라고 해서 이제 그 내용까지 보시면 3장의 내용이 끝나는데 양은 전반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용들을 다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씩 주제들이 좀 굵직한 게 있고요. 일단 뭐 하나씩 보시면 일단 보전제도로 첫 번째가 승계. 자, 납세무에 대한 승계예요. 승계. 자, 승계는 주된 납세자가 어떤 납세무자가 소멸돼 버린 거다. 그럼 누군가가 이제 이거를 승계받게 되는데 이 승계는 결론적으로 자, 당연 승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당연 승계. 그리고 이제 포괄 승계다 이런 말을 써요. 포괄해서 승계한다. 자, 승계되는 케이스는 두 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합병이에요. 합병. 자, 그럼 누구의 납세무가 누구에게 승계될 거냐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합병의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흡수합병이 있고 신설합병이 있고 그래요. 흡수합병이 있고 신설합병이 있고 자, 흡수합병은 예를 들면 이제 A라는 회사가 있고요. B라는 회사가 있는데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요. 얘가 이제 B가 되는 거야. A가 B에 잡아먹힌 거네요. 그죠? A를 B가 흡수한 거죠, 이제. 흡수해서 합병하는 거다. 자, 그럼 요 과정에서 이제 A라는 법인은 없어지겠죠. 그죠? 합병을 통해서 소멸하는 법인. 얘가 소멸법인 될 거야. 자, 그럼 얘 자산부채는 모두 B에게 넘어갈 거 아니냐? 그죠? 그 과정에서 얘 모든 권리무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납세무도 같이 넘어가는 거다라고 보는 게 맞다. 당연히 포괄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다 모든 납세무까지 포함해서 뭐 채권 채무라든가 모든 자산부채라든가 다 넘어갈 거니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약자까지 세금을 걷어가겠다는 거죠. 얘가 없어졌으니까 그냥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넘겨서 과세하겠다. 자, 그럼 얘는 B는 이제 합병을 통해서 이제 얘가 흡수하는 A, B. 그러니까 얘는 계속 남아 있는 거니까 존속이라고 그래요. 존속하는 법인. 합병을 통해 소멸하는 법인의 납세무가 존속하는 법인에게 넘어간다. 승계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신설합병이라는 게 또 있죠. 합병은 A하고 B라는 회사를 합쳐가지고요. 얘가 이제 C가 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럼 A하고 B가 모두 소멸되겠네. 얘도 소멸되는 법인이고 얘도 소멸되는 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C로 합쳐지는 거니까 자,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그래서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납세무가 합병을 통해서 존속하는 법인 또는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승계가 될 때 한도가 있느냐? 이제 쭉 보실 게 한도 있냐를 다 따져보시는 거 해야 되는데 합병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어요. 특이하게도 한도가 없어요. 얘가 다 승계받는데 승계하는 과정에서 얘는 한도 없이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왜냐하면 합병은 이게 자발적이라는 거죠. 자발적으로 합병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도 알아요. 그럼 당연히 얘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얘가 채무 같은 게 있으면 다 떠안을 수 있는지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보고 합병을 하겠죠. 자산부채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납세무도 떠안는 거는 당연히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합병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한도 같은 거 없이 다 하겠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좀 이따 보실 이제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이라는 건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 판단해보고 상속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비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는 상속은 한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합병은 한도가 없어요. 한도 없이 다 승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 승계가 되는데 세금 중에 어떤 세금이 승계가 될 거냐? 납세무라고 하는 건 성립, 확정, 소멸을 거치는데 성립만 됐으면 승계되는 게 맞죠. 태어나기만 했으면 금액이 아직 확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납세무는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A법인 단계에서 발생한 납세무는 아직 확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다 떠안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성립국세가 다 떠하는 거다. 대상국세가. 그래서 이 합병 과정에서는 한도 없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 얘가 자 승계되는 대상되는 국세가 법전의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부과되거나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국세가 승계가 된다. 부과되거나 납부할. 부과되거나 납부할인데 마지막이 납부할이잖아요. 그럼 해석을 부과될로 보는 거죠. 부과되거나 납부할은 부과될, 납부할. 부과될이란 표현은 우리가 봤지만 성립 이후에 확정까지 가는 과정에 부가권 행사하는 도중이 부과될이죠. 앞으로 부과가 될. 성립은 됐다는 거야. 납부할이 되려면 확정은 된 상태죠. 그래야지만 세금을 내는 거니까. 그러면 성립 확정이라고 한다면 두 개를 다 아우르려면 성립 이후의 국세다. 성립만 되면 된다. 확정 국세는 당연히 승계가 되는 것이고 성립만 돼도 승계가 된다는 걸 표현하려고 부과되거나 납부할, 부과될 예정인 것도 다 승계가 된다. 그래서 성립 이후의 국세다라고 하는 거야. 성립 이후의 국세, 성립만 됐다면 다 승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승계는 다 성립 국세가 승계가 되는 거야. 대상 국세는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도 마찬가지예요. 아래쪽에. 자, 두 번째는 상속 한번 해볼까요? 상속도 역시 누구의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상속은 간단해요. 그래서 돌아가신 자 피상속인 아버지다라고 한다면 피상속인 납세의무가 얘가 당연히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겠죠.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모든 권리 의무가 모든 권리와 의무가 당연히 여기에 승계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 과정에서 이 의무 안에 뭐가 포함된다는 거야? 납세의무도 포함된다는 거지. 이런 개념이죠. 그죠? 이건 마찬가지야. 아까 처음 얘기했던 자, 포괄승계, 당연승계가 되는 과정에서 이 의무의 일종으로 납세 의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승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납세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 상속이 일어났을 때는 이 상속의 경우에는 이제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얘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얘는 한도가 존재해요. 한도가 있다는 거야. 한도가 있다. 한도는 얘 상속인의 주머니에 고유 재산을 가지고 세금 낼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상속을 통해 물려받은 걸 통해서만 그 범위 내에서만 책임져라. 그런 차원에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는 게 맞다. 상속을 통해 받은 재산은 아버지가 물려준 자산에서 아버지가 물려준 부채에다가 상속은 당연히 상속세가 낼 거 아닙니까? 상속세. 우리가 지금 승계하는 상속에 관련 승계는 상속세 문제가 전혀 아닌 거야. 돌아가시면 물려받는 권리 의무 안에서 자산 물려받은 거에 등에 대해서 부채까지 다 감안하고 한 다음에 순수하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부담을 지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업하다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승계받는 걸 얘기하는 거야. 상속세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아버지의 납세 의무가 있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납세 이행을 못할 거 아니냐. 그럼 그게 떠나서 상속인이 당연히 납세를 승계받아 지는 거다. 당연한 거 이 소득세법에 가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에 상속 시 소득금의 구분 계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소득금의 아버지의 소득과 내 소득은 구분하는 거지 합산하지 않는다. 개별 납세금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다만 이제 연금 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배우자가 연금의 수령 없이 그냥 승계받아서 앞으로 연금으로 받아간다면 배우자인 어머니의 소득으로 보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예외적인 게 나와 있죠. 그 얘기 관련된 거야 이게. 그런 개념이다. 상속세 문제가 전혀 아니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소득 관련된 세금 등을 상속인이 승계받는 거 얘기하는 거다. 그때 이제 그 자산에서 부채 빼고 상속세까지 세금까지 낸 다음에 요 순수하게 물려받은 자기 원래 갖고 있던 고유의 주머니에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내낼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한도로 해서 승계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한도가 없는데 얘는 한도가 있다. 왜? 얘는 자발적이지 아니고 비자발적이니까. 얘는 자발적이니까 떠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합병하는 거니까 다 떠안아. 한도 없이 얘는 한도가 있다. 차이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상속 쪽에 관련해서 이제 좀 두 가지 좀 중요한 사항이 하나는 이제 개정이 좀 들어가서 개정 없으면 안 봐도 되는 건데 그냥 보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개정이 좀 들어갔는데 자, 이 상속인에 대해서 이제 상속인 납세금 승계받는 거에 대해서 먼저 하나가 자, 상속인이 이 둘 이상이래요. 2명 이상이면 일단 연대납세금을 진다고 돼 있어. 이 연대납세금 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망을 통해서 아버지의 세금을 승계받는데 2명 이상이 같이 발생하잖아요. 아들딸이 있다고 친다면 아들딸이 배우자는 없고 그러면 아들딸이 2명 이상이 이
승계받는 과정에서 같이 승계가 되는 거니까 항상 같이 뭔가 발생하면 연대측이 묻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대납세면 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연대납세면 연대납세무고 이제 올해 개정된 사항이 그러면 2명 이상이면 이거를 얼마만큼씩 부담할 거냐? 자기 부담분 얼마나 할 거냐? 아버지가 못 낸 세금이 얼마인데 10억인데 그 중에 아들 딸이 얼마씩 나눠서 부담할 거냐? 그놈을 나누는 과정에서 약간 이제 공백이 생겨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개정돼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작업해서 넣는 과정에서 약간 좀 이게 표현이 잘못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교재 가보시면 464페이지 거기 하단에 상속 나와 있죠. 자, 거기 이제 본래 납세무자는 돌아가신 피상속인이고 승계자는 상속인이다. 거기 수유자도 포함한다고 돼 있고 뭐 사인증여 수증자도 포함한다고 돼 있고 막 그래요. 더 구체적으로는 자, 상속자 관리인도 승계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재산 관리하기 때문에 수유자는 유증을 받은 자야. 유언을 받은 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누구누구에게 줘라 유언하신 거야. 그럼 유언을 받은 자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포함한다고 들어가 있는 거고요. 한도가 받은 재산 한도로 한다고 돼 있고 그 밑에 꽃표시가 제가 적어드린 거니까 보시면 되고 상속인 2명 이상인 경우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각 상속인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연대납 주거나 이게 잘못돼서 지워버리세요. 이게 아니고요. 자,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피상속인 이 납부할 국세라든가 세금 또는 뭐 안내 갖고 강제징수가 나갔다든가 자, 피상속인 납부할 국세나 강제징수비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했을 때 요걸 안 내고 지금 돌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요놈 가지고 지금 승계받아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2명 이상이라는 거야. 자, 그럼 요놈을 가지고 와서 각자 이제 부담분은 각자 상속인들이 각자 이제 이거를 부담할 부담분은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각자 부담분을 자, 여태까지 자,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곱하기 각자 부담할 부분은 민법상의 상속분 이게 이른바 법정 상속분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뭐 배우자가 있고 아들 딸이 있고 등등 그러면 상속인의 범위에 들어가 있으면 각각 1씩 안분해서 각 인당 나눠서 부담하는 게 맞는데 1대 1대 1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배우자가 있으면 5할 가산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는 1.5가 되는 거지 이제. 그럼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 돌아가신 어머니와 아들이 있다면 어머니가 1.5가 되고 아들이 1이 되는 거야. 이 공동상속이 되면서 이게 법으로 정한 민법상의 상속 지분이에요. 그럼 이 지분만큼 곱해갖고 부담하는 걸로 해왔어. 이 부담분이 이거고 그리고 이 부담할 때 연대납세금을 부담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부담분에 대해서는 이 민법상의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되 각자가 받은 재산 한도라 부담한다. 근데 우리 지금 교재에 넣는 거는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연대 부담한다. 이게 아니고요. 각자 이게 기억 니은이 민법상 이게 각자 부담분을 구하는 방식이야. 이렇게 구해진 금액을 가지고 와서 요 금액에 대해서 자기가 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걸로 하는 거예요. 연대납세는 당연히 이제 부차적인 문제로 보시면 되고요. 요걸 여기다 기억이 안 되고 제가 지금 적는 대로만 하시면 돼. 그러니까 각자 부담할 몫은 아버지가 안 내고 있는 그 세금에 대해서 내야 되는 세금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민법상 상속분을 곱해 갖고 부담하는 걸로 돼 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요걸로 이제 부담하면 되는데 이 안에 상속인들 안에 보니까 유류분을 받아간 자가 있는 거야. 유류분을 받은 상속인 중에 이제 파란 글씨 개정. 요 전에는 이제 상속 포기자가 있거나 수유자가 있거나 등등 다 들어가 있었는데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여기다 포함해서 요 때는 밑에 박스처럼 돼 있는 재산가액 비율들을 하겠다는 거지.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 비율 곱하기 뭘로 하겠다는 거야? 이 비율들을 하지 않고 각자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상속 재산가액 비율 각자 받은 요 비율대로 곱해서 안분해서 부담하라. 각자가 받은 재산가액 비율대로 하는 경우는 요 안에 누가 있는 경우 상속인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 좀 개정상의가 봐야 되겠죠? 상속인 중에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이런 경우라면 각자가 받은 재산가액 비율들을 안분해서 부담하는 걸로 하재요. 그러니까 연대납세무에 대한 어떤 한도 개념의 금액이 아니야. 그냥 각자 부담분에 대한 내용이 개정된 거야. 각자 부담할 몫이. 자, 그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갑이 있어요. 갑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근데 상속인이 아들, 딸이 있어. A, B, C가 있대. 자, 큰 딸이고 둘째 딸이고 아들이라고 칠게요.
자, 근데 이제 갑이 이제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이때 이제 물려주게 되겠죠. 이제 물려주는데 이제 법으로 정한 법정 상속 지분이 있고요. 민법상에. 자, 그 예를 들어 본다면 갑이 물려주는 재산이 예를 들면 한 12억쯤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럼 법정 상속 지분대로 하게 되면 큰딸, 둘째딸, 아들, 막내아들 셋이 있는데 1대 1대 1이 됩니다. 민법상의 상속분이. 그럼 얼마씩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4억씩 가져가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아들, 막내 아들이 정말 속색이고 미치겠는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얘를 좀 잘 해보려고 했는데 얘가 말을 정말 안 듣고 그래서 남남처럼 지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겨. 유언. 유증이라고 부르는데 유언으로 얘 주지 말아라. 아들 주지 말아라. 내 재산 반반씩 A, B 큰딸, 둘째딸 가져라. 이렇게 유언을 해버린 거야. 유언. 자, 그래서 얼마씩 가져가면 돼? 12억이니까 6억씩 가져가는 거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아들은 못 받아가는 거죠. 자, 그럼 유언 등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다 남한테 줘버리면 상속인 중에 자기 지분이 분명히 법으로 정해진 게 있는데 그걸 못 받게 된 거잖아요. 그건 돌아가신 아버지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당연히 유언이 최우선이야. 상속 지분 민법상 정해놓은 1대 1대 1은 필요 없고요. 유언이 제일 우선이야. 원래 상속분 나눌 때 유언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은 협의 분할. 자기들끼리 정해서 형제간에 나눠 갖는 것들 정하면 그건 따른다 돼 있어요. 그게 없다면 민법상의 지분대로 1대 1대 1로 가져가는 거야. 배우자가 있다면 1.5가 더해지는 거고. 자, 그런데 이렇게 유언 통해 갖고 하게 되면 못 받아가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최소한의 법정 상속 지분만큼은 좀 보장해 주자는 차원에서 유류분 청구란 제도가 있는 유류분. 내가 못 받아간 자가 자기 법정 상속 지분에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반 정도는 무조건 요구할 수가 있어요. 반은 달라. 그러면 얘가 가지고 몫이 4억이었잖아요. 이거의 반이니까 2억만큼은 유류분 청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2억만큼 가져가게 되는 거죠. 얘가 못 가져가게 되니까 이거에 뭐라 한다고요? 유류분 달라라고 청구해서 이거에서 이겼어요. 유류분 당연히 인정받아. 하다 보니까 얘가 얼마 가져가게 돼요? 이제 2억 가져가게 되는 거지. 아시겠죠? 2억. 자, 그러면 이제 누나들은 어떻게 가져가요? 이제 1억씩 줘야 되겠죠. 이제 이 중에 1억씩 줘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5억 가져가는 거죠. A, B는 5억씩 가져가게 되는 거야. 유류분 청구하게 됐다. 이거 유류분. 자, 그러면 이제 갑이 남긴 재산은 12억인데 갑이 납세금을 내야 될 요 세금을 구해봤더니 요 세금이 꽤나 많아서 9억인 거야. 자, 9억만큼의 세금을 지금 내야 돼요. 자, 이 9억만큼 납세금을 승계받을 때 이제 승계 한번 해볼 거예요. 승계. 재산은 가져갔어 이렇게 가져갔어요. 그럼 이제 승계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9억. 이건 남긴 재산이고 그리고 내야 될 세금이 지금 9억이 있는 거야. 9억의 세금을 승계받아갖고 ABC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속이들이 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9억이라는 재산 이제 가지고 낼 때 지금 원래 뭘로 돼 있었다고요? 민법상 상속분으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승계받아서 이제 A가, B가, C가 이제 전체 9억에 대해서 얼마씩 부담해야 돼요? 9억을 쪼개서 이제 나눠서 부담해야 되는데 곱하기 어떻게 하면 돼? 법정 상속 지분대로 하래. 민법상 상속분이 그거야. 1대 1대 1. 자, 그럼 3분의 1. 얘가 3분의 1. 3분의 1씩 부담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 얼마가 되는 거야 이제? 3억이 되는 거지. 3억씩 되고요. 각자가 가져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지. 각자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한다고요. 승계받을 때. 각자 가져간 게 지금 어떻게 됐어? A 얼마 가져갔어? 결국은 유류분 청구 등을 통해서 5억 가져갔죠? 그럼 얘가 한도가 어떻게 돼? 한도가 얘가 5억이 되고요. 얘가 5억이 되고요. 얘는 얼마가 돼버려요? 2억이 되잖아요. 유류분 청구에서 받아간 자 2억이 되니까 얘 얼마만 내면 돼? 한도에 걸려서 C가 2억 내고 얘는 3억 내고 3억 내고 2억 내면 1억만큼의 공백이 생겨버리잖아. 그죠? 유류분 청구에서 받아간 자가 있다면 1억만큼 공백이 생겨 이걸 해결하려고 뭘로 바꾼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말지. 개정해서 이제 뭘로 바꿨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아니다 이제 하지 말고 9억에다가 비율을 곱할 때 뭘로 하재요? 개정돼서 각자가 받은 재산가액 비율로 하재. 그럼 재산가액이 지금 얼마인데? 12억이잖아. 그죠? 12분의 뭘 하면 돼? 12분의 얘는 5. 얘 12분의 5. 얘 12분의 2 하면 되는 거죠. 공백이 없어지잖아. 각자가 받아간 재산가액 비례해서 안 분해서 부담하재요. 이게 합리적이지. 가져간 몫만큼 부담하자는 거야. 쉽게 말하면 별거 없이 그냥
가져간 목만큼 유류분 청구하고 등등 자기 지분보다 덜 가져가거나 뭐 더 가져가거나 여기 마찬가지 그 전에 있었던 게 상속 포기자가 있다든가 수유자가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그죠? 그러면 공백이 생겨 어떻게 계산하다 보면 공백이 생겨버려. 하다 보니까 이제 각자가 가져가는 비율대로 하는 게 맞다. 받은 재산가액 비율대로 하면 가져간 거에서 비율대로 하는 거니까 누구도 불만이 없는 거고 당연히 가져간 목만큼 이게 합리적이지. 개정한 거야 별거 아니죠? 그래서 개정한 거다. 거기에 유류분을 받은 사람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걸로 개정이 됐다. 이것도 이런 경우에도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판례가 최근도 아니고 2020 최근이죠. 작년에 판례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 판례 내용 갖고 이제 바탕으로 개정돼 들어간 걸로 보시면 돼요. 아셨죠? 이거 하나. 자 결론만 가져가도 뭐 별 문제 없는 거네. 자산가액 비율대로 가져가는 재산가액 비율대로 해서 비례해서 안분해서 부담하는 걸로 한다. 근데 우리 교재는 지금 뭐 한도를 이렇게 바꾼 걸로 표현됐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기억 니은이 각자가 부담할 분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 계산된 금액을 가지고 와서 이제 부담할 때 자기가 받은 자산 한도로 부담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누가 안 낸 세금이 있다면 그 세금에 대해서 안 낸 게 있다면 연대 책임 묻는다고 가는 거지. 이게 연대납세무에 대한 부담 한도의 금액이 바뀐 건 아니다. 잘못 표현돼 있다. 제가 한 대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안분해서 한다. 이렇게 안분해서 각자 부담분을 구하고 이제 플러스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한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거지. 이제 이게 플러스에 들어가는 거다 이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그거고요. 5번 가보시면 납세무 승계 시점 나오는데 승계는 언제가 승계되는 걸까요? 돌아가시면 그때 승계가 되는 거지 뭐. 이제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자 이때 승계되는데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봤더니 내 동생이 뱃속에 있었던 거야. 태아가 있네 태아가. 자 태아에게 상속이 됐다. 태아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다만 일단 출생을 전제로 하죠. 사람은 태어나야지만 인격을 부여받잖아요. 어제 인격 얘기했잖아요. 그죠? 출생을 전제로. 출생을 해야지만 되는 건데 아직 태아 상태 뱃속에 있네요. 그런 경우라면 일단 상속권을 부여하는데 효력 발생 시점은 태어나는 시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99.99% 거의 100% 가까이는 태어나더라. 그렇게 확률이 잘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태어날 것 전제로 미리 상속권을 부여한 다음에 출생을 전제로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효력 발생 시기는 승계 시점은 태아가 상속이 된 경우에는 출생한 때죠. 출생할 때 태어나면 그때 승계가 되는 걸로 보는 거야. 뱃속에 태아일 때는 승계는 아직 안 되는 건데 승계는 되긴 된다는 거지. 결국은 되긴 되는데 태어날 때 승계가 된다. 출생한 때. 자 마지막 6번이 이제 승계 대상의 특례네요. 특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 대상국세 똑같아요. 대상국세는 여기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돼. 다 합병이나 상속은 다 생겨난 세금은 다 승계가 되는 거야. 성립국세는 다 승계가 된다. 아래쪽 안 적었지만 성립국세 부과되거나 납부할 똑같다 이거죠. 합병이든 상속이든 똑같다고 보시고 얘는 한도가 없는데 한도가 있다. 이게 2명 이상이면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각자 부담분을 개정을 좀 했고 어쨌든 연대납세분 진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 자 됐는데 하나 더 이제 보실 게 이거 원래부터 있었던 내용이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보험금 수령시 특례예요. 승계 특례라고 하는 건데 갑이 있네요. 갑이 있네. 갑이 이제 봤더니 이제 소득세를 낼게. 소득세가 예를 들면 한 10억쯤 있었던 거야. 세금이 10억 내야 될 게 있는 거 갑이. 근데 이제 갑의 순 자산은 10억쯤 돼요. 아, 재산인 거 다 세금 뜯게 생겼네. 만약 극단적으로 이렇게 쉽게 가정을 둔다면 내 세금도 10억이고 자산도 10억인 상태야 갑이. 자, 근데 이제 갑이 이제 사망을 해요. 갑이 사망을 해요. 사망하면 이제 상속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죠? 상속이 일어날 거야. 여기 이제 A라는 자한테 상속이 된다고 치면 아들이라고 치고. 그러면 당연히 납세문가 어떻게 될까요? 승계가 되겠죠, 이제. 사망이 되면 승계가 될까? 지금 보신 승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소득세가 승계가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래서 10억만큼의 소득세가 승계가 될 겁니다. 자, 한도는 어떻게 돼? 한도는 얘가 받은 자산인 10억만큼 한도로 하죠? 얘가 한도가 될 거다. 한도가 10억이 되다 보니까 다 납세문 지고 나면 아들은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네. 이 생각을 한 거지, 이제. 그러면 사망이 이제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다든가 그러면 예측을 못 하니까 그렇지만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면 만에 하나 그런 경우라면 이제 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차피 사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아들한테 많이 물려주고 가고 싶은 게 욕망이기 때문에 자, 그래 그러면 보험에 한번 가입해야 되겠다. 보험에. 자, 그래서 이제 갑이 사망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망 보험에 가입하는 거야. 자, 이 보험에 가입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수익자로 예를 들면 자산 10억 통틀어 다 보험에 가입해 버리는 거지. 자, 한 다음에 수익자를 누구로 정하는 거야? A로 정하는 거야. 자, 수익자 A가 수익자로 정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상속이 개시가 됐을 때 이때 A가 상속을 포기해 버리는 거야. 상속을 포기해 버려. 상속 포기자가 돼 버린 거지 A가. 그리고 보험금으로 타가는 거야 이제. 수익자가 A니까. 이런 상황으로 장난친 거야. 자, 그럼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승계를 시킬 거냐? 승계시키려면 일단 승계받는 자인 상속인의 범위, 납세인과 승계된 이 상속인의 범위에 저 상속 포기자를 집어넣을 거냐? 집어넣는다면 그 다음은 한도 등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 보험금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볼 거냐? 재산은 없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다 팔아가지고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남긴 건 없는데 이제 보험금 받아갈 거니까 보험금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냐라고 하는 거야. 이놈에 대한 규정이 세법상 규정이 없어요. 세법에 규정이 없어. 원래 규정 없었어.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면 지금 궁금한 거는 요 상속 포기자인 A를 이 포기자 자 A를 자 이걸 상속인 승계자인 상속인으로 볼 거냐, 즉 승계자로 볼 거냐, 이거 승계받는 자로 볼 거냐, 승계자로 볼 거냐와 본다면 그 다음은 이 사망 보험금을 타가는 거를 요거를 자 상속으로 받은 재산 상속 재산을 볼 거냐, 이거로 볼 거냐죠. 볼 거냐.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불거진 거야. 자, 그 요놈에 대해서 자 세법에 규정 없는데 민법을 한번 따라봤대요. 민법이 어떻게 되냐? 민법. 자, 상속 포기란 제도 자체가 민법의 제도예요. 그러면 상속 포기자는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돼 안 돼? 민법상 상속 포기 제도에 따라 포기한 거니까. 민법에서는 포함이 안 되는 거야. 상속인이 아닌 거예요. 포함이 안 돼. 상속인을 볼 수 없다는 거야, 민법이. 자, 그리고 이 보험금이라고 하는 거는 상속자를 볼 거냐인데 이것도 민법에서는 포함이 안 된대요. 사망 보험금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그 보험금의 지급 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 권한이래. 상속받은 자들의 고유 권한이지 피상속이 남긴 재산을 보지 않는다는 거야. 민법상 상속인들의 고유 권한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재산으로 보지 않는 거지. 툴도 안 봐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국기법은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거죠. 국기법이 원래 규정이 없었어. 자, 이런 얘기해서 국기법 우리가 뭐 조례 총론이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자세히 본 건 아니지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과세요건 법정주의가 있고 명확주의가 있고 막 그랬어요. 이때 과세요건 법정주의 명확주의 하는 과정에서 자, 세법상의 기본적인 우리 법안에 쓰는 용어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다 일일이 시시콜콜하게 규정을 둘 수 있느냐, 두기 어렵기 때문에 세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고 용어 같은 것도 두지 않고 있는 게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다른 사법에서 쓰고 있는 용어의 뜻 그대로 가서 해석하는 것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다. 예측하고 받아들일 때 이게 법조문에 나와 있는 용어가 이게 법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언급이 없네. 그러면 다들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민법이나 이런 다른 타 법에서 말하고 있는 거대로 하라는 거지. 그대로 하다 보니까 국기법 규정이 없어서 민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이게 X가 돼버리는 거야. 잘 됐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다 피해가는 거지. 이제 예측이 가능한 상속의 경우에는 다 재산 털어갖고 보험에 가입한 다음에 보험금 수령자를 자기 상속인으로 해버리고 그리고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세금의 승계 없이 다 이게 다 피해가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불거지는 과정에서 2015년도인가에 대법원 판례가 나오는데 판례에서 그래 국기법 규정이 없으니까 이거 승계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야 대법원이. 그런 사태까지 가버린 거예요. 다들 그러면 이제 피해가려고 노력할 거 아니냐? 이제 불안한 거야. 그래서 국기법이 이제 규정을 넣게 된 거야. 이제 새롭게 규정을 만든 거야. 만들면 동그라미 해버리면 되잖아. 이제 다 승계가 되는 걸로 봐버리겠다. 이러는데 그것도 이제 문제가 좀 있나 봐.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렇게 된 거야. 자, 동그라미로 바꾸겠다. 국기법이 원래 X인데 이게 원칙이 된 거야. 원칙은 그런데 이게 예외가 돼버린 거지. 이제 이 예외 조항을 만들면서 이게 되려면 동그라미가 되려면
납세무의 승계를 피하면서 상속받기 위하여 단서가 들어간 거야. 납세무 승계를 피하면서 상속받기 위하여 상속인을 보험금에 대한 수익자로 정하고, 그리고 상속인은 상속 개시 후에 상속을 포기한 경우라면, 요 내용이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피하기 위하여 이렇게 했다면, 이런 장난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동그라미 상속인도 상속 포기자지만 승계자의 범위에 포함하겠다. 그리고 받은 보험금도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시켜서 승계시켜버리겠다. 이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단서가 들어온 거야. 납세무 승계를 피하면서 상속받기 위하여 단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장난친 경우에는 이때는 동그라미다. 아셨죠? 100% 동그라미가 아니라는 거지. 원칙은 여전히 X야. 어쩔 수 없이 민법에 따라서 그냥 하는데, 근데 세법은 이렇게 해서 규정을 넣어서 이렇게 장난치는 걸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 교재 가보시면, 자, 승계 대상 특례 56번에 납세무의 승계를 피하면서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 민법에 따라서 상속을 포기한 경우, 지금 이 얘기죠. 이제 상속 포기자가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해 보험금을 받을 때에는 그 상속 포기자를 승계자인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보고 해서 승계 여부를 판단해서 적용해버리겠다. 단서, 그죠? 첫 번째 줄에 승계를 피하면서 상속받기 위하여 단서가 들어왔다. 단서 넣고 이때는 동그라미를 해버리겠다. 아셨죠? 그래서 문구 나오면 아, 그게 그 얘기구나 라고 알아채서 맞는 지문 등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야. 아셨죠? 자, 승계 끝. 승계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대납세무의 오른쪽에 연대납세무. 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또 납세무에 대한 어떤 주례적인 보전 제도로서 하는 것이 연대납세무다.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뭔지 알고, 그죠? 우리가 대충 느낌은, 자, 개념을 뭐 잡아보면 이건 2명 이상 수인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생한 납세무예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생한 납세무, 출발이 2명 이상이 같이 발생한 거다 이거죠. 납세무가 생겨나는 거는 같이 생겨나는데 2명 이상이 서로 간에 자기들이 부담할 몫을 정하고 등등 어떤 공동으로 뭔가 하면서 자기 몫을 정하고 막 자기들끼리 그랬대. 하나의 납세무가 생겨나는데 자기들 여러 명이 같이 이제 하는 걸 했대. 그러면서 각자 자기들이 정해놓은 지분대로 어떤 손익분배 비율이나 이런 비율대로 각자 부담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국가가 바라볼 때는 니네는 한꺼번에 발생한 납세무인데 자기 부담만 부담하고 말겠다고 하면 같이 3명이 모여서 떡볶이를 먹었는데 10,000원어치. 근데 각자 자기들이 먼저 떡볶이집에 들어오기 전에 A, B, C가 A는 4,000원 부담하고 B는 3,000원 부담하고 C는 3,000원 부담하고 4, 3, 3 이렇게 부담하기로 하고 와서 떡볶이 먹었는데 한 사람이 3,000원이 없는 거야. 그러면 A하고 B, C인데 C가 3,000원이 없으면 A하고 B는 4,000원, 3,000원 자기 낼 거 내고 자기는 가겠대. C한테 3,000원 받으라고 하고 떡볶이는 10,000원어치 먹었는데, 그러면 장사하는 주인은 10,000원어치 니네가 먹었으면 누군가는 10,000원을 다 내야지 한 명도 못 나가 이거죠. 그게 이 세금에다가 접목시킨 거야. 국가가 지네끼리 정한 게 비율이 433인지 뭔지 알게 뭐예요. 니네가 같이 납세무가 발생했으면 떡볶이를 먹었으면 10,000원어치를 먹었으면 10,000원 내고 가야지. A, B가 자기 몫만 내고 떠나겠다고? C가 안 낸 게 있으면 A, B 니네가 내고 떠나야 돼. 다 내. 그래야지만 떡볶이집 주인은 제대로 돈을 받아낼 수가 있겠지. 국가도 제대로 조대지권을 확보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연대 책임 묻는다. 그런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2명 이상의 공동으로 발생한 납세무에 대해서 플러스 국가가 볼 때는 각자에게 전액, 10,000원 전액을 이행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얘기는 각자 전액을 부담할 의무를 지는 거지. 전액을 책임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각자가 전액을 책임지는 거다. 그게 맞다고 보는 거야. 각자에게 전액을 국가는 이행 청구할 수 있다. 네, 플러스 자, 그중에 1인의 납부로
한 명이 냈대 세금을 납부로. 자, 납세 의무는 소멸되는 거야. 한 명만 내면 다 그 세금 없어지는 거지. A가 혼자 10,000원 다 냈다. 그럼 어차피 국가는 분식주의는 가라고 하겠죠. 한 명만 니네끼리 나가고 치고받고 하든가 뭐나 해라 하겠죠. 그러면 A가 혼자 10,000원 다 부담했으면 B씨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3,000원, 4,000원 뭐 내기로 했는데 그럼 나가가지고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하면서 너 내일 꼭 갖고 와라 돈 하면서 받아내겠지. 이게 이른바 구상권이야. 구상권. 남이 부담할 거 자기들 민법상 민사상 자기들이 각자 부담하기로 한 것보다 더 많이 부담한 자가 너 왜 덜 부담했어? 너 돈 내. 네 거 내가 냈으니까 돈 내. 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받아내는 거. 자, 1인 납세무가 소멸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엔드로 이제 뭐가 붙는다고요? 구상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거야. 구상권을 이제 청구할 수가 있다. 그건 자기들끼리 문제야. 구상권 여부. 이거는 뭐 니네끼리 할 문제고 세법은 어쨌든 10,000원만 받아가면 끝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지? 이게 연대납세무라고 하는 거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연대납세무 국기법에 그러면 규정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국기법상의 연대납세무를 담고 있는 규정. 자, 첫 번째가 공유물, 공동소유물 또는 공동사업 또는 공동사업에 대한 어떤 관련된 재산 관련 국세. 공동으로 하는 공유물, 공동소유물, 공동사업이라든가 그 관련 재산 관련 국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세금을 연대책이 묻는다. 자, 누가 그걸 공동소유한 공유자가 또는 공동사업자가 얘들이 연대납세금을 진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국기법 규정 첫 번째야. 근데 연대납세무에 대해서 중대한 예외를 우리 개별세법인 소득세법이 만들고 있는 거지. 알다시피 여러분들 공동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개별납세물 줘요, 연대납세물 줘요. 공동사업의 소득세는 소득세 할 때 개별납세무야. 연대납세물 지지 않는다는 게 주의할 점 아닙니까? 원래 국기법은 연대납 진다고 되어 있지만 그 소득세법이 예외 규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별도 규정을. 예외라고 표현하기 그렇죠. 이제 별도죠. 그게 세니까. 국기법 이렇게 얘기해봤자 개별세법이 딴 얘기하고 있으면 깨갱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규정을 만들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공동사 합산과세가 돼버리면 그때는 진다고 돼 있고요. 그죠? 그게 소득세법 내용 아닙니까? 자, 근데 국기법은 진다고 돼 있는 거야. 일단 원칙이. 공동으로 뭔가 사업 등을 했으면 같이 책임지는 거야. 연대 책임 묻는 거야라고 돼 있다. 이게 벗어난 규정이 소득세법의 예외 규정이다. 아시겠죠? 교재상으로 거기 보시면 맨 밑에 당구장 표시가 그 얘기니까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교재상으로 당구장 표시. 자, 다시 들어가서 이게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또 국기법은 연대납세물 또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느냐? 분할법인이에요. 제목에다가 못 박아놨어요. 분할법인 성립국세. 성립한 국세는 같이 생겨난 국세는 같이 책임지는 거야. 생겨났다는 얘기는 성립이잖아. 이것도 성립이 중요한 거지. 확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립이 중요한 거야. 생겨났으면 그때부터 같이 책임지는 거다 이거죠. 분할되는 법인의 성립국세. 합병과는 달라요. 아까 합병은 없어지는 법인. 합병 당하는 법인의 납세무가 합병 법인의 승계가 된다 그런 얘기고요. 승계랑 다른 거야. 이건 분할법인이 분할되기 전에 같이 세금이 생겨난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갑이라는 법인이 있는 거야. 갑법인이 있는데 갑법인 안에 보니까 이게 사업부가 있는 거야. 여기 A 사업부가 있고 B 사업부가 있는 거지. 자, 근데 이게 쪼개지는 거야 이제 분할돼서. 그러면 이제 갑법인은 분할되는 법인. 그럼 얘는 분할법인이라고 부르고요. 분할되니까 분할되는 법인. 그래서 뭐가 분할되나 봤더니 B라는 사업부가 분할되는 거야. 여기 분할돼 가지고요. 이제 B라는 법인이 만들어지네. 쪼개져 나가갖고 B 사업부가. 자, 그러면 갑법인과 B법인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제 갑법인 원래 있었던 건데 B 사업부는 딱 빼내간 거고 A만 남은 거네 사업부가. 그게 갑법인이고 B법인이고. 얘가 나가서 이제 새로 만들어진 B법인을 분할신설법인이라고 부르고. 분할신설법인. 굳이 안 외우더라도 뭐 느낌은 자 분할돼 쪼개져 나갈 때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신설법인. 또는 B라는 사업부가 나가가지고 자 원래 있던 기존의 C라는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도 있어요. 분할합병이라고 하는 거지. 분할돼서 나가서 C법인에 합쳐지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이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고 불러요. 분할합병. 합병의 이제 상대방 법인.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용어들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분할되기 전에 A하고 B 사업부에 있던 당시에 갑법인으로서의 납세무가 성립된 거야. 성립된 납세물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근데 봤더니 얘가 나가서 B법인 만들거나 또는 나가서 C랑 합쳐져 있거나 그렇게 되면 이때는 어쨌든 같이 있을 때 생겨난 세금에 대해서는 같이 책임을 져야지. 같이 떡볶이 먹었으면 같이 책임져야지. 떡볶이 먹고 나간 거야. 나간 다음이라 하더라도 떡볶이 먹었으니까 같이 책임지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얘들 누구?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분할법인 당시에 성립된 국세는 같이 책임지는 거다. 아셨죠? 상황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얘가 나갔고 얘도 나가버리면 공중분해가 되니까 갑법이 없어지는 것이 이제. 그죠? 이게 이제 소멸분할, 존속분할, 소멸분할. 얘가 여전히 있으면 존속분할이고 얘도 같이 없어져 버리면서 A도 B도 공중분해가 되어서 같이 쪼개져 버리면 그러면 소멸분할. 그러면 분할법인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얘는 없겠지. 그래서 교재에 가 보시면 거기에 이제 점점점점점 돼 있는 거야. 기억 니은에. 두 번째 니은은 분할 소멸분할이니까 점점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얘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아시겠죠? 거기 읽어 보시면 되고. 거기다가 최근에 몇 년 전에 개정돼 들어온 것이 자, 분할 연대납세금을 지는 경우에도 이때 한도를 만든 거야. 한도. 연대납세 한도. 자, 이때 각각 책임지는 건데 요 B와 C법인이 이렇게 책임질 때 분할로 승계되는 분할 통해서 쪼개져 나가면서 승계된 자산가에 한도한다. 자, 거기 파란 글씨 돼 있죠? 분할 승계된 자산가에 한도한다. 그거 중요해요. 한도 없다 그러면 틀린 거고 분할로 승계가 된 재산가액을 한도한다. 연대납세 지는 건 맞는데 각자 B법인과 C법인이 책임질 때 분할 통해서 승계된 넘겨받은 자산가액으로 한도로만 한다는 거야. 자기 주머니 고유 돈은 건드리지 않겠다. 그런 느낌이 계속. 자기 지갑에 있는 돈을 내는 건 아니라는 거야. 넘겨받은 놈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는 거다라고 하는 게 한도로 한다. 연대납세금을 질 때 한도가 있다는 거지. 아셨죠? 이게 분할법인 성립국세. 자, 세 번째는 기존 법인 성립국세예요. 기존 법인의 성립국세. 자, 여기 마찬가지 갑법인이 있어요. 갑법인이 있는데 이 갑법인이 자, 역시 A 사업부가 있고 B 사업부가 있는데 이게 분할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 이 갑법인이 얘가 기존 법이냐? 기존에 있던 법인. 갑법인이 여기 쭉 갖고 있었는데 자, 근데 얘가 지금 되게 안 좋은 상황이 됐어. 근데 그나마 이 B라는 이 사업부는 꽤나 좋아. 근데 나머지가 너무 안 좋아갖고 얘가 지금 휘청휘청하고 막 그런 거야. 갖고 돈 빌린 것도 못 갖고 하니까 채권자들 모여갖고 맨날 회의하고 얘를 죽일까 살릴까 막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법이 있는데 이 채무자인 얘, 채권자들이 모여서 채무자인 얘를 죽일까 살릴까,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얘를 살리는 거 회생이고 죽이는 건 파산이죠.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따라서 얘를 판단해 봤더니 야, 좀 살려보자 이거죠. 근데 얘를 살리긴 힘드니까 나머지 너무 안 좋은 게 있으니까 얘만 따로 떼자 이거죠. B만. 분할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얘를 신회사 설립하자는 거야. 신회사. B라는 걸 딱 떼가지고 신회사. 여기다가 신회사 설립하자는 거지. 자, 회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신회사를 만들면 여기 있던 갑법인의 주주나 채권자들은 좋은 거 알맹이만 싹 빼내가는 거 아닙니까? 짜증나죠? 당연히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이 갑법인의 주주나 채권자들이 있으면 얘한테 주식을 발행해 줄 거야. 이 주주가 일로 들어가는 거지 이제 신회사로. 이런 개념이 되는 게 신회 설립이라고 하는 거야. 그 법에 따른 아셨죠? 그럼 어쨌든 신회사도 역시 여기 같이 떡볶이 먹었잖아. 그리고 나간 거잖아. 그러면 떡볶이 먹을 당시 성립한 국세는 같이 책임지는 게 맞지. 그래서 요 기존 법인의 성립국세를 신회사가 같이 책임지는 거다. 연대납세금 지는 거다. 기존 법인과 신회사가.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등등이. 그죠? 이런 개념. 그래서 같이 책임지는 거다. 쪼개져 나갔다 쉽게 말하면 나가기 전에 발생한 세금은 같이 책임지는 거다. 나갔어도 같이 책임져라. 이런 얘기야. 연대납세무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상황을 이해했고 국기법의 내용 위주로 보시면 되고 아래쪽은 개별세법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개별세법 연대납세금을 지는 경우는 어떤 게 있느냐. 좀 읽어보시면 돼. 다 외울 건 아니고요. 5번, 6번 상속세, 증여세 쪽도 있고요. 자, 1번 인지세도 있는 인지세 같은 거 물어볼까요? 어쨌든 연대납세금 진다는 느낌. 같이 발생한 납세 그렇게 느낌 가지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건 3번이죠. 3번. 개별세법 3번. 이제 합산과세가 되는 거야. 진다. 근데 밑에 당구장 표시는 안 진다. 아까 얘기했던 공동사업은 그 발생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서 소득세만
공동사업장의 부가세는요? 연대납세는 저 앉아? 지는 거예요? 소득세만 안 지는 거야? 소득세는 부가세는 같이 발생한 게 맞아요. 공동사업장에서 소득세법 할 때 공동사업장의 단체에서 A, B, C가 있어. A, B, C가. 자, 그런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세는 1단계로 어떻게? 같이 모여서 한 A, B, C가 모인 단체의 소득을 한꺼번에 구한 다음에 A, B, C에게 433 뿌려주니까 뿌려받은 애들이 각자 알파 더해갖고 신고납부를 각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원래 각자 발생하는 건데 그냥 공동사업이니까 한꺼번에 계산만 해서 뿌려주면 뿌려받은 애 각자 납세 미행하는 거야. 연대책임 묻지 않겠다는 거지. 그런데 공동사업장에 발생한 부가가세는 당연히 부가세는 사업장별로 매입에서 매출 발생하면서 부가가치를 더해서 발생하는 거니까 사업장 전체에서 발생하는 거냐. 부가세는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잖아요. 이 사업장에서 매입, 같이 호프집을 했으면 안주거리, 술, 매입을 했다가 열심히 가치를 더해갖고 매출하면서 매출세 빼기 매입세액을 내는 구조인 부가가세에 대해서는 같이 발생한 게 맞으니까 연대책임 묻는다고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소득세는 안 진다, 부가세는 진다. 이거 중요하고 다시 소득세가 또 지는 경우가 되는 경우는 공동사 합산가세가 돼버리면 진다. 합산가세가 되는 경우가 여기 3번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진다고. 근데 밑에 당구장 표시 안 진다고 들어가 있는 거고 소득세만. 부가세는 진다 원래부터. 부가세는 예외 없이 지는 거야. 자, 다시 복습하시면 되고요. 자, 거기 7번은 체크해놓으세요. 7번. 해산법인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이거 좀 이따 얘기해 볼게요. 요거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입법 미스 같다. 입법 미스 같은데 남아 있다. 좀 이따 이해 말씀드릴게요. 자, 됐고요. 다음 2차 납세목 나오는데 그 전에 잠깐 하나만 더 메모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핵심 정리로 좀 추적하다 보니까 물론 적힌 것만 봐도 되는데 혹시 모르는 거니까 좀 더 얹어갖고 볼 거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연대납세무자가 이제 어떤 자인지 알았어. 같이 책임지는 자들. 이 자들의 한 명한테 생긴 사유. 이놈이 어떤 효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첫 번째. 상대적 효력. 1인에 생긴 사유가 얘가 그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는 거야. 상대적이라는 거죠. 1인에 생긴 사유가 A, B, C가 있는데 A한테 생긴 사유가 A한테만 효과가 있다는 거야. A한테만. B, C는 효력이 없다는 거야. A한테만 상대적 효력이라는 거야. 그자한테만 상대적 효력이 있다. 1인 사유가 그자에게만 효력이 있다. 어떤 경우냐? 첫 번째 뭘까요? 연대납세만 한번 떠오르는 거. 우리가 어제 봤던 것 중에 뭐가 있지? 서류에 송달이 있었는데 송달은 원래 송달 받아야 할 자는 명의인인데 원칙이 연대납세 문제는 송달할 때는 대표자에게 송달하는 거다. 대표자가 없으면 징수 유리한 자고 납부 고지나 독촉은 각자에게 송달해야 된다. A, B, C 각자에게 하는 거야. 그럼 받은 A, B, C 중에 A하고 B만 받았네. C는 효력이 없는 거야. 받아야지만 효력이 있는 거니까. 고지나 독촉은 그래서 서류의 송달 중에 납부 고지, 독촉 등에 관련된 서류의 송달이에요. 납부 고지나 독촉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각자에게 송달한다. 그러면 해석은 해보면 효력이 각자에게만 발생한다는 거지. 받아야지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납부 고지, 독촉 등 돈 내라고 하는 서류의 송달은 이건 각자에게 송달해야 되는 거고 그 받은 자만 효력이 있다는 거야. 받은 자만. 자, 두 번째. 자, 이 A, B, C 중에 1인의 납세무에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는 어떤 사유. 각자에게 생긴 사유예요. 각자에게 무효되거나 취소된 사유. 자, A, B, C한테 국가가 납부 고지서를 보냈어. 납부 고지서를 보냈는데 A한테 B한테는 잘 갔는데 근데 C한테 보낸 납부 고지가 이게 송달 방법을 어긴 거야. 송달, 서류의 송달은 송달 방법상에 하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부 송달, 우편 송달. 원래 유치 송달을 한다고 했는데 유치 송달은 바로 즉시해야 되는데 다음날 간 거지. 아무도 없는 틈을 타갖고 밀어넣고 나온 거 아파트 문에다가. 이러면 올바른 송달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C는 송달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C는 당연히
C한테 보낸 송달서는 그 송달은 서류 송달이 아니니까 무효되고 취소된 사유가 된 거야. 그러면 C만 무효 취소지 AB는 여전히 잘 받았어. AB는 올바로 송달 방법을 취했으니까 AB는 문제가 없는 거야. C한테만 효과가 발생하는 거지. C는 나는 낼 거 없어요라고 해도 할 말 없는 거야. C한테는. 근데 AB의 납세액은 없어지는 거 아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자한테만 여기 있다는 거야. 아유, B라는 자가 돈이 없어갖고 이것저것 고민하고 있다가 이제 A, B, C 연대납세자. 근데 그 중에 B라는 자가 아유 안 되겠다. 파산 신청해야겠다. 파산 신청. 국가에다가 파산 신청해서 파산이 돼버린 거야. 파산. 그냥 두 손 두 발 든 거예요. 그럼 그 자한테 어떻게 세금을 걷어가? 파산돼버렸으면 못 걷는 거예요. 그럼 B한테만 못 걷는 거지. A하고 C는 여전히 걷어갈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 자한테만 여기 있는 거지. 상대적 효력. 아셨죠? 자, 이런 것들이다. 자, 근데 두 번째. 절대적 효력이라는 게 있네요. 이건 뭐겠어요? 1인에 생긴 사유가 전원에게 A, B, C 전원에게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는 거야. 이게 절대적 효력. 자, 첫 번째. 고지나 독촉 외의 서류의 송달. 납부고지나 독촉 말고 그 외에 나머지는 누구한테만 보내면 되지? 대표자에게만. 한 명한테만 보내면 다 효과가 있는 거야. 고지나 독촉만 각자에게 송달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고지나 독촉 외의 서류의 송달은 전원에게 효력이 있다. 자, 두 번째는 1인의 납부, 세금 납부 등. 한 명이 세금 냈어요. 그러면 A가 다 냈어. 10,000원을. B, C는 낼 게 없는 거지 이제. 물론 구상권이란 건 서로 간에 민사상 문제가 발생하긴 하겠지만 세법상으로는 납세분은 소멸되는 거야. 같이 없어지는 거야. 한 명이 냈으면 다 같이 없어지는 거다 이거죠. 아시겠죠? 1인의 납부 등. 자, 근데 여기서 약간 어려운 문제에서 절대효력 1인 납부 등인데 요거랑 좀 비교해서 이 한 사람의 무효되거나 취소가 된 사유가 아니라 납세무의 소멸 사유가 발생한 거야. 한 명한테 납세무 소멸 사유. 세금 자체가 소멸되는 사유. 이게 발생한 거야. 그러면 한 명한테 생긴 사유지만 그게 납세무 전체가 없어지는 사유인 거야. 예를 들면 이게 소멸시 완성된 거지. 우리가 본 범위 소멸시 완성. 이게 발생한 거야. 그럼 납세무가 전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1인의 무효 취소 사유가 아니란 말. 이건 다른 거예요. 납세무 자체가 소멸된 사유가 발생했다면 전원에게 효력이 미친다. 맞는 지문이야. 이것만 열심히 보다 보니까 어떤 한 명한테 생긴 사유라는 얘기는 한 명한테 생긴 사유는 그자한테만 효력이 있는데 이러면 안 돼. 그냥 일반적인 무효되고 취소가 되는 그 한 놈의 사유는 그자한테만 효력이 있는 게 맞지만 납세무 전체에 소멸된 사유인 소멸시 완성 같은 것들 나오게 되면 이거는 전반적인 납세무 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같이 없어지는 걸로 보면 돼요. 약간 애매하고 이게 어렵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게 그래, 보통 안 들어가 이런 게. 여기까지만 잘하시면 되는데 가끔가다 등장해서 질문하러 오시고 우리 기출 문제 들어가 있고 해요. 그래서 납세무 소멸 사유 중에 납세무 자체가 없어지는 거라면 그건 전원에게 효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좀 얹어서 해놓으신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 없잖아요. 없지만 이 두 가지 메모 좀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됐습니다. 이게 이제 연대납세무라고 하는 규정이에요. 자, 됐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가시면 2차 납세무가 나오죠. 2차 납세무. 2차적인 납세무다. 이건 얘기했지만 이제 승계 연대납이 달라요. 다르게 뭔가 납세무 이행하는 주된 납세자가 있는데 그자가 납세무를 이행을 못하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왜 이행을 못할까요? 이해가 돼요? 자,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세금 무지하게 많이 내는 거야. 세금을 요번에 3억이 날라왔대. 3억이. 세금 못 내겠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야. 3억이 너무 세금 많아서.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죠? 아니, 세금 왜 3억이 나왔겠어? 한 10억 벌었으니까 3억이 나왔겠지. 아니, 3억을 왜 세금 못 내는 거야? 돈 많이 버는 연예인들 막 세금 체납했다고 얘기 나오면 그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흥청망청 뭐 소비하고 막 쓰고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어디다 돈 투자했다가 망하기도 하고 보증서 갖고 막 당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지 뭐 사기 당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가가 바라볼 때는 야, 너 세금 네가 10억 벌었으면 10억 내라는 것도 아니고 10억 벌었으면 그중에 3억이든 2억 내라고 하는 건데 왜 그걸 네가 못 내니? 이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과정에 누가 이득을 본 자가 별도로 있지 않을까? 이득자가 찾아내가지고 그자한테 모자란 부분을 걷어가야 되겠다. 이런 거야. 추수val이 발상이. 2차적인 납세무.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1차 납세무자가 못 내면 2차적인 책임진 자를 만들어가지고 악착같이 걷어가 보겠다. 그죠? 그래서 2차 납세무자가 나오는 거지. 제2차 납세무자.
자, 이거는 이제 2차 납세무는 이제 이어지는 얘기가 2차 납세무, 물적 납세무, 납세 보증인 등등 다 이거는 보충하는 개념이야. 2차 납세무자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걸로 공부하는데 이건 보충 납세무는 다 포함되는 개념. 자, 그래서 법적 성격을 한번 볼 거예요. 2차 납세무 법적 성격. 자, 여기 세무서가 있습니다. 여기 주된 납세자가 있는 거지. 주된 납세자가 있어요. 이자가 납세무자야. 납세자야. 세금 내야 될 자. 이자한테 세금 내세요라고 이제 내서 이제 징수를 하려고 자 100억을 달라 이렇게 청구했어. 100억을 내야 된다. 100억을 청구했다 이거죠. 세금 내라고 이제 징수하려고 청구해서 100억 달라고 했어. 세금 내라. 근데 얘가 주된 납세자가 100억을 다 내지 못하고 이 중에 예를 들면 60억만 낸 거야. 자 40억을 왜 못 냈을까? 얘가 번 거는 1000억일 텐데 1000억에 100억 내라는 게 왜 못 냈을까? 찾아내서 누굴 찾겠다? 제2차 납세무자를 찾겠다는 거지. 이 규정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누군지를 누가 책임지는지를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찾았다면 그자한테 자 60억 걷었다면 얼마 징수하는 거야 이제 이자한테 나머지 모자란 부분 40억을 청구하는 거야. 40억 이거를 청구한다. 즉 모자란 부분 청구한다는 거야. 얘한테 징수를 못하는 40억 청구 이 자체가 자 징수 부족액을 청구하는 거죠. 징수 부족액 못 걷는 세금만큼 100억 다 달라고 하면 안 돼. 얘가 연대납세인가? 아니에요. 연대 책임 묻는 게 아니야. 얘가 못 낸 걸 이득본 누군가가 찾아내서 이자한테 모자란 부분을 걷어가는 거야. 그래서 징수 부족액에 대해서만 걷어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보충하는 성격인 보충성이라고 불러. 법적 성격 첫 번째 보충성. 2차 납세무 등에 대한 성격은 보충하는 개념이다. 보충성 개념이다. 아셨죠? 그럼 얘가 못 낸 세금을 얘가 책임지는 거니까 이 2차 납세무라는 거 발생하는 성립한 시점은 주된 납세자는 얘의 체납이에요. 얘가 체납을 해야지만 얘가 생기는 거야. 얘가 못 걷어가야지만. 체납은 얘가 징수 부족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납기까지 얘가 안 내고 있는 거야. 징수 부족액이 발생했다는 거는 얘의 체납. 그래서 2차 납세무는 얘의 체납을 전제로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성을 보여주는 거야. 보충성. 얘는 주된 납세자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납세자의 체납으로 이걸로 2차 납세무가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립. 여기에 보충성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주된 납세자의 체납을 전제로 이제 2차 납세무가 성립한다고 보시면 돼. 주된 납세자가 100억을 다 낼 수 있으면 그럼 뭔 문제가 되겠습니까? 못 내는 금액에 대해 책임지는 거니까 보충하는 거니까 이제 체납을 전제로 한다. 자, 그다음에 이 납세무에 대해서 100억인데 60억 냈으니까 40억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100억을 전제로 해서 얘가 못 낸 것만큼 책임지는 거잖아. 그럼 이 100억이란 납세무에 대해서 얘한테 생긴 사유들이 있다는 거야. 납세무에 대한 사유. 이 사유들이 있으면 이 사유를 2차 납세무자도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야. 이걸 전제로 출발한 거니까 100억을 전제로. 100억 중에서 60억 내고 못 낸 거를 책임지는 그런 개념이니까 100억이란 납세무 자체에 어떤 사유들이 있으면 그 사유를 제2차 납세무자도 같이 영향을 받는다. 주된 납세자에 생긴 사유가 영향을 준다. 이게 이른바 부종성이라고 하는 거야. 부종성 아셨죠? 그러면 이 주된 납세자가 원래 100억이란 세금 자체가 억울해. 억울하면 불복을 하죠. 얘가. 불복제도. 억울하면 불복하고 소송 가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자기 위법 사유를 막 주장할 거 아니야. 이제 이거 억울해요라고. 100억이 억울해요. 주장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얘 이 납세무에 대한 불복 청구인 적격, 불복 청구인 자격, 이 100억에 대한 억울해요 불복 청구인 자격에 얘가 들어가 있어요. 2차 납세무자도 불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관계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좀 이따가 보시면 이해관계인. 그래서 얘가 억울해요를 얘한테 가서 얘가 다시 얘도 자기가 억울해요라고 주장할 수 있어. 그럼 얘가 이제 불복을 할 수가 있는데 불복은 얘가 불복하는 건 두 가지야. 내가 왜 2차 납세무자예요? 난 아닌데. 법의 요건을 만족 못했는데 그게 아니란 주장도 할 수 있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내가 2차 맞는데 이 2차 납세무를 지우는 이 세금 40억에 대해서 요 원래 100억인 요놈의 위법 사유 있죠? 이게 억울하다는 사유 그것도 갖고 와서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얘가 이해관계인으로 불복을 할 때 얘가 권익을 침해당했대요. 우리가 불복은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하는 거 아니야? 얘가 침해당한 자야. 얘가 못 내면 얘가 침해당한 자지 쉽게 말하면. 이 똑같은 납세무에 대해서 침해당할 자니까 그 내용을 갖고 와서 싸울 수 있다는 거야.
아셨죠? 이걸 보여주는 게 부종성이다. 얘 이산화합성에 대한 불복 청구 시 주된 납세자 위법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제가 안 적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이 부종성의 개념이다. 얘 사유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영향을 받는다. 얘 사유는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요거는요. 이산화합성자에 생긴 사유는 주된 납세자에 영향을 미친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그건 틀린 거지 이제. 여기서 영향을 미치는 건 딱 하나야. 뭘까요? 납부. 얘가 40억을 내면 얘가 납세면 없어지는 거니까 영향을 받겠지. 그거 외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요렇게는 영향을 받지만 이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납부했다면 그럼 세금 냈으니까 없어지겠죠. 물론 구상권이라는 게 또 남아있긴 하겠지만 자기들끼리. 자 이게 법적 성격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산화합성은 누구나 가지고 지는지를 이제 쭉 보시면 되는 거야. 그 과정에서 이제 정리할 거는 일단 첫 번째가 그냥 머릿속에 틀 잡을게. 주된 이게 누구냐 이거죠. 주된 납세자. 응? 주된 납세자는 누구냐? 네 가지 상황이 주어져 이제 우리 문제 네 가지야. 박스도 네 가지 돼 있죠? 성격 먼저 나와 있고 청산인, 출자자, 법인, 사업 양수인 네 가지가 있잖아. 그 네 가지 각각별로 이거 정리하는 거야. 이 각각별로 주된은 누구냐? 누가 주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제2차 납세무 지는 자는 누구냐? 이게 누구냐 이거죠? 자, 세 번째는 그 얘가 이산화세금 지는데 어떤 세금을 책임지느냐? 대상국세. 성립 이후의 국세냐? 확정된 국세를 책임지는 거냐? 확정은 돼 있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성립만 되면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야. 대상국세. 어디까지 2차 납세금을 질 건지, 보충 납세금을 질 건지. 네 번째는 이제 추가적인 어떤 상황별 요건이 나오는데 요건. 요건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부종성이니까 징수 부족액이에요. 에다가 플러스 알파 요건이 더 규정별로 네 가지 안에서 요건들이 좀 있는 것들이 있어. 두 가지가 있어. 뒤에 아래쪽에 두 개가 요건이 좀 더 얹어지는 거야. 그놈을 얹어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출발은 네 가지 모두 징수 부족액을 전제로 해. 얘가 징수 못하는 얘한테 못 걷어가는 부분을 책임지는 거니까 당연히 이게 요건이 들어가 있고요. 알파 요건도 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다섯 번째는 이산화합성 치는데 이거 한도는 과연 있는 거니 없는 거니. 한도 있다면 어떻게 한도를 정하는 거니 까지가 다섯 가지가 어떤 기본적인 목차가 되는 거예요. 요 내용을 하나씩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자, 이게 이산화합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다. 그럼 416페이지 가보시면 청산인부터 쭉 얘기 나오는데 자,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실까요? 힘드시죠? 잠깐 쉬었다가 저 요 네 가지인데 그림을 제가 그릴게요. 그냥 말씀만 드리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고 하니까 상황을 좀 자세히 그림 그리면서 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볼 거고 그런 다음에 국세 우선이라는 주제까지 보시면 이 장이 끝나요. 국세 우선이라는 주제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계산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별거 없어요. 다 말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국세 우선은 계산 문제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좀 계산 틀도 잡아놓는 것도 필요하고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요거 잠깐 쉬었다가 요 다섯 가지 요 틀 제가 번호 매기면서 상황별 네 가지 그림 한번 그려볼 거예요. 듣고 이제 요 내용 갖고 정리하시고 상황 이해하시면 돼. 어렵지 않아. 상황만 이해하시면 돼. 왜 이게 필요한 거고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듣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